103페이지.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버느냐는 손익계산이죠. 얼마를 모으느냐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손익계산서가 뭔지 모른다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손익계산서가 뭔지 몰라요. 수입 지출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버느냐. 대차대조표. 요즘은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자산. 근데 이게 얼마나 모으느냐잖아요. 그죠? 재산.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좀 나은 사람들은 이거는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3층 부자는 돼요. 근데 이제 3층 이상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대차대조표까지도 딱 수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것까지도 쫙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는 1990년에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솜씨 좋게 그 제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쯤 만나 같이 골프를 친다. 마이크 부부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유하다. 그의 아버지의 제국은 훌륭한 후계자에게 넘겨줬고 이제 마이크는 옛날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아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1994년 나는 47의 나이에 은퇴했다. 당시 내 아내인 킴은 37살이었다. 47, 37에 은퇴했대요.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이래서 손을 뗀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은퇴란 예기치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은퇴 60살 되면 퇴직하면 은퇴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년퇴직이 은퇴는 아니죠. 은퇴라는 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겠다, 이게 은퇴죠.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평생 살 자신이 있는 사람만 은퇴를 하는 거니까 47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좋겠죠. 난 3년이나 지났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앞지르며 저절로 불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3%로 본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재산이 3% 이상 올라주면 은퇴도 되는 거죠. 그죠? 가장 마지노선의 은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3% 올라주면. 임대했을 때 가져가야죠. 아니 임대 안 해도 집값, 땅값이 오르잖아요. 3%.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은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 있잖아요. 마트나 철물점 물건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 특히 마트건 폐기해야 되잖아요. 철물점은 그러지 않아도 이게 감가상각되잖아. 녹도 쓸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 좀 지나면 사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내가 횟지 얘기를 했잖아요. 횟지 이게 정말 좋은 게 부동산이라니까요. 부동산은 집이 감가상각 되죠. 감가상각 되는데 집이 감가상각 돼. 집은 원래 떨어져야 돼요. 집은 원래 감가상각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없잖아. 그죠?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과자가 프리미엄 붙을 수 있죠. 과자가 프리미엄 붙은 케이스가 언제냐 하면 3, 4년 전 허니버터칩 못 사서 막 돈 더 줄 테니까 넘겨라 그런 경우 있었지만, 근데 그건 허니버터칩이 도매가가 올라간 거지 소비자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막 떨이하고 막 조도 안 먹지만 옛날엔 그것 때문에 공장을 더 짓는다 만다 막 이랬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때 막 박스로 붙여줬어요. 연애할 때랑 박스로 막. 그리고 그거 보내주면 막 고맙다고 하고 사람들 그랬었잖아요. 네. 사주면. 근데 그건 그런 것들은 다 순간의 해프닝이라고. 근데 부동산만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재산처럼 불어나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과 해지예요. 우리 자산은 스스로 불어날 만큼 충분치 않다. 그건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다. 오랫동안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무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 집을 한 세 채 살 때까지 좀 애매해요. 이게 뭐 근데 좋아지나 나빠지나. 근데 딱 세 채 살면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아, 이게 내가 조금만 잘해가지고 하면 내가 진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세 채부터거든요. 근데 그 대신 뭐다? 세 채부터는 얼마나 잘하느냐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는 제국을 운영하기로 선택했고 나는 은퇴를 선택했다.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게 묻는다. 어떻게 시작하죠?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은 없나요? 아이들을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음의 기사를 떠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추가를 한다면 이거 식신상관이 있어요. 식신상관.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이게 정제편제가 없으면 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있는데 정제편제가 없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재산은 없어. 근데 누군가 쓴 거야. 자기가 썼든 가족이 썼든 다 쓴 거고. 이 정제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버는 족족 자기 재산에 이렇게 세이브가 쭉쭉쭉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느새 부자가 돼 있고. 제일 좋은 건 이건 없는데 이거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상속 증명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횡재수.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복은 없는데 재산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선생님 정제편제예요? 네, 나 정제편제. 제일 정제편제도 딱 하나씩 있는 게 좋아요. 저게 또 정제가 막 2개 있고 편제가 막 저게 막 정제편제도 3개, 4개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몸이 약할 수가 있어요. 식신상관도 많으면 몸이 약해요. 그래서 건강 조심해야 돼. 선생님들 둘이 아니 여기 다 식신상관이잖아요. 저 누구는 모르겠는데. 저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고 오래전에 봐서. 식신상관이 있다고? 아니 그건 선생님이고. 부유한 사업가들의 최후 1923년 미국의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자 부유한 사업가들이 시카고에 위치한
에즈워터 비치 호텔에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 회사 사장인 찰스 슈왑, 세계 최대의 공공사업체를 이끌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이바 크루거. 하여튼 쭉 나와요. 자, 105페이지. 그로부터 25년 후 이 9거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슈압은 5년 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었고,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크로거와 커튼도 무일푼으로 죽었다. 홉스는 미치광이가 되었고 히트니와 엘버트 콜은 감옥에 들어갔다. 프레이저와 리유 버모는 자살로 생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금융지식이 왜 필요한가잖아. 이 책 제목 지금 이 섹터 제목이.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이 스터디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선생님네 사주나 아니면 선생님네 현실을 복구해가지고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건 지식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까 나는 정제 편제가 없어서 대처대주고 개념이 없어. 근데 항상 이런 거를 막 공부하다가 자기가 암기해버리면 자동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팔자에는 뭐죠? 팔자에는 정제 편제가 없는데 운에 오잖아요. 운에 딱 와가지고 재산이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 이제 딱 잡고 안 놓치는 거죠.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23년은 1929년 증시 붕괴와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암기하셔야 되죠. 이게 한 1929년부터 한 33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1929년부터 1933년까지의 이 대공황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마도 그 사건이 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보다 훨씬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역시 그들이 직면한 것과 비슷한 경제적 기복을 겪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초점을 맞출 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리소스, 자원. 그죠? 자원. 고전 생산 3요소. 뭐라고요? 노동, 자본, 토지. 이거를 지식으로 묶는다고, 지식.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동 토지. 옛날에는 노동 토지 자본이 있는 사람이 부자였다고. 근데 옛날에도 지식인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 점점 이제 지식이 노동 토지 자본에 비해서 훨씬. 그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카카오가 뱅크를 만들어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은행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는 지식을 갖고 있는 카카오의 경영진들이 은행을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매일 나오는 그 우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운송회사가 됐잖아요. 우버의 지금 기업 값어치가 100몇십 조예요. 100몇십 조. 지금 아직 공개도 안 했고 이제 공개할 건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공개하면 막 200조 300조 되겠죠. 더 될 수도 있어요. 우버가. 우버의 대표적인 특징이 회사에 택시가 하나도 없네. 그럼 우버는 뭐라고? 저번 주에 배웠지만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자기네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에어비앤비가 뭐 자기네 호텔에 갖고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방이 하나도 없는데 전 세계 가장 큰 숙박업체가 된 거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건 뭐다? 앞으로는 지식, 이 지식이 뭐예요? 이 교육 있죠. 내가 목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어. 목화토금수. 그럼 나는 목으로 태어났으면 목으로만 살아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다? 이런 것도 지식과 교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전부냐고, 명예냐고, 그죠? 권력이냐고.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지식이 묶을 수 있는 거죠. 돈만 갖고 있으면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이 돈만 있으면 천박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유연성을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또 이거예요. 유연성하고 유용성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누구지? 중국의 어쨌든 얘기했나? 중국의 그 지도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도자가 했던 게 뭐냐면 백묘흑묘 이론이에요. 백묘흑묘. 이거 아세요? 이 뭐죠? 백묘흑묘가?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까만 고양이가 쥐 잘 잡아요? 하얀 고양이가 쥐 잘 잡아요? 고양이는 다 쥐를 잘 정답.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필요 없이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까만 고양이가 쥐 잘 잡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얀 고양이가 쥐 잘 잡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중국을 경제화시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안 하고 진짜 과거의 공산주의처럼 계속했다면 중국이 지금 저 정도로 컸겠냐는 거죠. 그게 뭐다? 유연성하고 유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가 된다면 내 고집을 피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될 거라면 내가 지금 고집을 피우는 건지 아닌지.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조심은 해야 되겠죠. 뭐 되도 안 하는 것만 또 한다고 유연성이라고 하지 말고 유연성을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그죠? 기꺼이 배우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힘겨운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특히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는 금융지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으느냐다. 대차대조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식신상관이 없어도 정제편제 있으면 부자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 개념이 없어도, 그죠? 대차대조표 개념이 센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정확히 접수했어요. 그죠? 아니 뭐 사업이나 장사 안 해도 된다고. 부자로 사면 되잖아. 나 오늘부터 부자로 살기로 선택했어. 부자로 사시라고요. 근데 식신상관이 쓴 사람들은 자꾸 뭘 벌리려고 한다고, 일을.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효율 이런 거에 집착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다? 효과. 하이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 그죠? 이거. 하이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효율이 아니라고. 효과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옆집이 통닭집이야.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아이고 요새 손님 많이 들어오시니까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연애해가지고 어려운 게 심하게 얘기를 막 얘기하다가 우리는 이거 떡볶이 연애근에 뭐 어쩌니까 막 힘든 게 마시면 여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통닭은 그나마 낫긴 한데 통닭값도 싸고 뭐 연애해가지고 하면 뭐 얼마 남고 근데 우리 또 통닭뿐만이 아니라 또 술도 이쪽에 그래서 술 어떤 통닭 한 마리씩 최근에 술 이빨 먹는 손님 오면은 대박인데 이런 딱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떡볶이집 사장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통닭이 더 벌겠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바꾸라고. 여기서 바꿀 수는 없잖아. 옆에 통닭집인데 이사 가는 거지. 떡볶이 전문거야. 그 떡볶이를 내가 20년 동안 한 떡볶이지만 접고 그죠? 통닭으로 옮겨갈 수 있는 뭐죠? 효과적이냐라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냐가 아니라 그죠? 많이 버느냐는 거지. 어차피 내 시간은 똑같이 투자하는데 그러면 효과적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당이잖아. 시간당 얼마 하냐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게 어떻게 이건 나의 떡볶이집인데 막 이러면서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눈에 흙 좀 넣어주시라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도 중요하고 대차대조비도 중요하다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뭐라고 그게? 효과적으로. 에?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0년 후에 가봐도 그 장사하고 30년 후에 가봐도 그 장사하고 그렇게 한다. 근데 그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가보면 우리가 철물점이라는 게 가보면 다 똑같은 철물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큰 철물점들은 가서 보면 막 옆에 빌딩 같은 창고가 딱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막 크레인 막 이렇게 돼 있고 그건 철물점이냐고. 근데 하는 내용은 철물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대하게 취급하는 거지. 이미 회사가 된 철물점이 돼버린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106페이지. 당첨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는가.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얻고도 얼마 안가 예전에 가난한 처지로 돌아간다. 또 24살에 수백만 달러를 벌던 운동선수들이 10년 뒤에는 모든 걸 잃고 다리 밑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다는 의미도 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보세요. 로또가 되면 손익계산서상에 그냥 이게 횡재수잖아요. 로또가. 이 사람은 뭐냐면 가난했던 사람이 손익계산서상에 수입이 딱 생기면 그리고 딱 수입이 생기자마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죠. 자산으로. 그죠? 일로 건너나? 건너든 건너지 않든 어쨌든 자산으로 간다고. 이거 왜 가난한 사람이 수입이 생기자마자 자산으로 가죠? 한꺼번에 못 쓰잖아. 너무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못 쓴다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돈 생기면 부자 되는 거 아니? 아니죠. 이 사람이 정제편제도 없고 그죠? 이런 교육도 못 받았다면 이건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시한폭탄이에요. 째깍 계속 100만원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금융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잖아요. 요만한 컵인데, 그죠? 요만한 항아리로 바꾸는 거고, 더 큰 항아리로 바꾸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이걸 저수지로 바꿔야 되죠. 뭐냐 하면, 나의 그릇의 크기, 패러다임, 이 대차대조표의 어떤 크기를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철학관 가시니 너무 큰 부자 되나 걱정 없다 이런 말까지 딱 덧붙여주면 더 좋지. 아, 난 부자가 되니까 부자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고? 저수지 땜만 되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내가 옛날에 얘기해줬죠. 어느 마을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우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물장사를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선택해서. 야, 누가 물장사 할래? 하니까 두 명이 손을 들었어. 너네한테 물장사 허리를 펴면 물장사 행위 해가지고 딱 하니까 한 사람은 그날부터 저기 가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가 이제 계속 나르는 거예요. 아, 돈이 돼. 엄청난 돈이 되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같이 하기로 했어. 또 집사람도 이제 막 물 떠다가 나가는 거야. 돈이 돼. 2배로, 3배로 막 버네. 야, 아들까지 이제 끼어들었어. 딸까지 끼어들었어. 이제 손자가 나면 손자까지 해야 될 지금 지경이야. 돈 쌓아놓고 쓸 수가 없을 지경이야. 근데 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마을에서. 물장사 하려는데. 1년 후인가 2년 후에 어느 날 나타나는 게 나는 어디 갔다 왔네. 수도. 아니 수도 사업하지 뭐 이것저것 좀 알아가고 와서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펀딩도 해야 되고 자금도 좀 모았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할 거라 해가지고 그 강에서부터 이제 파이프를 깔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수도 딱 여니까 수도 딱 칼칼칼 나오는 그날부터 아까 1년 2년 열심히 했던 그 집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에 대한 개념이 돼 있는 사람은 로또가 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이런 컵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쭉 오면 이제 시한폭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술 못 먹는 사람, 술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로또라는 게. 이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돈도 에너지잖아요. 술도 에너지죠. 알코올도 에너지죠. 얘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에너지가 얘를 딱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얘를 친다고. 그래서 죽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다고 죽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다고 죽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려우니까 죽는 건데 부자 갑자기 이런 현재수 생긴 사람들은 부자 갑자기 됐다가 그냥 죽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티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로또가 되면 누군 부자가 되고 누군 가난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로또 되면 그거를 과연 저 뭐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들은 사람들은요 그냥 로또만 내라게 난 그거 뭐 다 들키어. 준비 안 된 사람 죽어. 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1년 전에 그는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친구들과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겨우 29의 나이에 세차장에서 박봉으로 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세차장에서도 해고되고 말았는데 세차할 때 챔피언 반지 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세차할 때 챔피언 반지 낀다고 뭐 문제돼요? 기스나는 거지. 그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고 그는 차별과 학대에서 비롯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의 반지가 자신에게 남은 전부이며 만일 이마저 빼게 되면 자신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의해야 될 건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빨아먹을 것이냐, 그죠? 아니면 지금도 내가 계속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갈 것이냐. 나는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뿌듯하고 기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내 집이 없다. 내 집도 부동산은 뭐 아예 없고 집이 없다. 그럼 대차대조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손익계산서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지.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대차대조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가면 뭐라고? 담보 있을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담배가 아니고 담보.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다? 기본적으로 담보가 없는 사람은 손님 취급을 안 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요? 50%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 정도 되는 인구는 담보가 없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자기 집도 여도 없는데 은행 가서 뭐 서비스 나쁘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거기 막 들어놓고 하면 민폐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집 있는 사람만 들어놓으라. 아시겠죠? 그리고 집 하나 사면 내가 첫 집을 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등기를 감사패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등기증을 걸라고. 얼마나 멋져요? 등기증 20개 쫙. 그죠? 집 15개, 땅 3개, 건물 2개 딱 등기. 그럼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맨날 학교 갔다 오고. 뭐 하라고 애들한테 학교 갈 때랑 집에 들어올 때랑 등기증에 대한 맹세. 그 앞에 딱 써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등기증 앞에. 그거 옛날에 그 안성기 영화에 나왔었죠. 알죠? 그 10,000원짜리 이만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 현관 입구에 딱 붙여놨잖아.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맨날 10,000원에 대한 맹세.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집 샀다가 팔고 망하는 거야. 뭐라고요? 일단 내가 등기증이 하나 생기면 목숨 걸고 지키라고.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부자가 되는 줄 알아, 인간들이. 목숨 걸고 지키라고, 등기증을. 등기증 본 적이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한테 그냥 내밀고. 등기증 한번 이렇게 보라고. 거기에 우리 신랑 이름이 나와 있는지, 내 이름이 나와 있는지. 또 신랑 이름만 나와 있는데 말하지 말고, 다음번에 살 때는 내 이름으로 해주려 하면 되잖아.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공동명이 안 좋다나. 공동명이 안 좋고 제일 좋은 게 남편 이름 한 번, 집사람 이름 한 번, 이게 제일 좋대요.
아시겠죠? 앞으로 할 때는 참고하시고. 세금이 달라져 세금 그게 달라져. 그게 이혼할 때도 완전 좋아. 이혼할 때도 완전 좋아. 너 등기 너가 갖고 하고 나 등기 나. 이혼할 때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뭐가 좋냐면 재산이 안 줄어. 팔아야 되니까 공동명의는 딱 10억인데 5억씩 갖고 있잖아. 딱 헤어질 때 5억씩 딱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야. 근데 공동등기는 10억이면 이혼하면 있잖아요. 나누다 보면 3억 정도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부동산이 시세가 10억이라고 그거 팔아봐봐. 3억 정도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누구 재산이 얼마 되니까 이혼해가지고 반반 나눠 가져야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렵잖아. 한번 이혼해 보세요. 돈 얼마 정도 재산이 주는가 한번 보고 그거 본 다음에 어떡하라고? 재혼할 때는 잘 생각하시라고. 재혼한 다음에 두 번째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아시겠죠? 뭐라고? 배차대조표가 중요하다.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그래서 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라든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되게 내 대답을 듣고 실망한다. 내가 어린 시절 부자 아버지가 해준 충고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왜 우리 자식들 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부자가 더 안 되는 거죠? 지식을 공부했잖아. 금융 지식을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네한테 그 스터디 해주는 그 커리큘럼이 그렇게 된 게 그거예요. 저는 뭐냐면 저는 인문학보다는 실용 지식,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 그냥 나가 부자가 되신 뒤, 그죠? 우리 집이 200평이고, 거기 100평은 집이고, 나도 가끔씩은 우리 집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게 헷갈리고, 화장실이 한 4개인가 5개인가. 이 정도 됐을 때는 뭐라고? 햇빛도 비치겠다. 커피도 있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의자에 앉아있겠다. 할 게 뭐 있어? 그때는 인문학 보시라고. 그죠? 부자 아버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들려주곤 했다. 전에도 말했듯이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다. 선택은 선생님네가 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다. 교외에 주택을 지을 때는 15cm 두께 콘크리트만 부어도 된다. 우리 지금 드림타워 올라가고 있죠? 선생님네 여기 있는 어느 분도 그 드림타워 그 올라가기 전에 안 보신 분이 아무도 없죠? 다 보셨죠? 그죠? 지하 판 거. 지하 몇 층 팠죠? 지하 한 10층 파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튼튼한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옆에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야 어떤 건 부자 돼? 또 이런 건 부자 된다 그래. 아 기 한번 해볼까? 건강 때 부자 되는 거냐고. 아까 얘기했죠? 못 지켜요. 3층 부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큰 빌딩을 짓고 싶으면 깊이 파라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엄브랑 쏟아 넣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은 만큼의 콘크리트가 지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흔들릴세, 그죠? 꽃 좋고 열매 많으니. 그런 식으로 돼야 그런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지고 그런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져야 우리 집안이 최소한 500년 가는 거야. 500년.